지금 중요한 것이 많은 전문가들, WHO, 뭐 서구 많은 국가들의 전문가 다 이제 가을에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 그 전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걸 좀 소개를 오늘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의 예측과 대비, 최근에 4월 30일 날 미네소타 대학의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장이 마이클 오스터홀름 박사인데, 이분이 코로나19 팬데믹 예측과 대비에 대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이 감염병 역학 모델링 하는 마크 립시치 박사가 이제 포함이 돼서 이 리포트를 내놔서 뭐 이걸 좀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는 전대미문에 인류가 겪어보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개월 동안 알려진 점도 있고 아직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아직도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뭐 1, 2년 내에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확실한 거는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든 또는 인구 대부분이 60 내지 70%가 감염돼서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몇 차례 유행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물러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사용 가능하거나 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대비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금 사회적 완화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하고 지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실 다음 팬데믹 웨이브에 대한 예측과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전대미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사스나 메르스 코로나 유행을 겪었지만 2003년 우리나라 2015년 겪었지만 그거보다 이 코로나19는 전염력도 빠르고 규모가 크고 파급력도 큽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또 경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팬데믹 인플루엔자와 많이 비유를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를 팬데믹 인플루엔자랑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비슷한 점이 있고 틀린 점이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통찰력을 얻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유사한 점은 노블 패소젠이라는 거죠. 인류 대부분이 한 번도 겪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인구 대부분이 나이브합니다. 방어 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돌면은 굉장히 전파력이 빨라지는 거죠. 방어 면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기침 재채기 할 때 호흡기 비말, 드랍플렛 전염이 주 전염 경우죠. 물론 접촉 전파도 있고 환경 오염 전파도 다 유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환경에서는 병원 내라든지 밀폐된 공간에서는 에어로졸 전파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무증상 감염 전파도 가능합니다. 뭐 인플루엔자도 무증상 감염 있고요. 지금 코로나19도 지금 무증상 감염이 꽤 많고 무증상 감염자가 전파력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더 경각심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항공 여행객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확산이 빠르다. 우리가 2009년 멕시코에서 시작된 H1N1 스와인 인플루엔자, 돼지 독감이 캘리포니아 거쳐서 항공 여행객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됐지 않습니까? 뭐 같은 맥락이죠. 이런 것들이 공통사항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더 팬데믹 인플루엔자보다 코로나19가 더 무서운 점인데, 보통 인플루엔자는 잠복기가 이틀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는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 평균 5일이죠. 잠복기가 길어요. 그러니까 아무 증상 없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릴 기회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이제 인구 집단에서 이렇게 스텔스 바이러스처럼 전파된다. 이런 측면에서 통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무증상 감염이
꽤 많다. 이 인플루엔자도 무증상 감염이 팬데믹 인플루엔자 16%, 사내 28%라고 예하는데 코로나19는 뭐 25%, 뭐 심지어는 50%까지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그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퍼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이 무증상 감염으로부터의 전파도 막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나고 기침하고 보이는 것이 다 환자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안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안 보이는 부분을 대비하고 방어하는 것이 우리가 효율적인 방어 방법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코로나19는 증상 시작 직전에 하루 내지 3일의 프리심토매틱 전파가 팬데믹 인플루엔자보다 더 높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규모가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전파력 R러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자연 상태에서. 여기서도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 인플루엔자가 뭐 스페인 팬데믹, 뭐 이 홍콩 아시아 팬데믹 쭉 봤지만, 팬데믹에서는 한 명 1.5명 내지 1.8명을 감염시켰어요. 그러니까 1명 이상이면 이게 계속 유행이 커지는 거고, 1명 미만이면 유행이 종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지금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는 알럿, 한 명이 2명 반 내지 3명 반을 전파시킨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측면에서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 코로나19가 팬데믹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점도 많고 다른 점도 있는데, 다른 점이 사실 더 지금 전파력을 빨라지는, 어떻게 보면 치사율도 더 높죠. 어떻게 보면 스페인 독감 때 치사율이 2.5% 정도였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2.3%지만 더 높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뭐 중국에서 3.4%였고, 뭐 그것도 사실은 뭐 그 정확한 실체를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고된 것만으로 해도 이 스페인 팬데믹보다 치사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스페인 팬데믹을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비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 집단 면역 역치는 지난번도 설명드렸지만, 이 알럿이 2.5, 3.5일 때 이 공식에 의하면 알럿 마이너스 1 나누기 알럿 하면 이게 집단 면역 역치인데, 이게 60% 내지 71%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인구 집단의 60 내지 70%가 감염돼야지 멈출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대구에서 우리가 6,846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대구에 이제 혈청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는 들었는데, 추계를 해보자 말이죠. 대구 시민이 243만 명이고, 지금 확진자가 6,846명이면 0.28%가 감염자입니다. 이분들이 다 뭐 방어 면역을 획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갖는다고 생각해도, 대구에 있는 집단 면역 수치는 0.28%입니다. 확진자 기준으로. 그렇지만 혈청 조사를 하게 되면 IgM, IgG 항체 검사를 하면 무증상 감염자, 또는 증상은 있었지만 PCR 확진을 안 받은 사람, 또 PCR 확진자까지 다 포함해서 집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보면은 실제 확진자보다 혈청 조사를 해보니까 50배 정도 많더라. 그걸 따져서 50%로 해도 15%밖에 안 되죠, 대구 인구에. 그래서 이 대구 시민의 240만 명의 집단 면역 60 내지 70%라는 거는 146만 내지 170만 명, 3만 명이 방어 항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택도 없는 거죠. 지금 확진 환자 고작 7,000명이 안 되는, 뭐 고작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7,000명도 엄청나죠. 많은 분들이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하는 집단 면역에는 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구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구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적 거리두기로 지금 정부가 완화했지만 대구는 좀 더 타이트하게 그렇게 좀 더 조심하면서 좀 강화된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 판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가을에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파가 더 크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전망하는 통찰은 팬데믹 기간은 18 내지 24개월로 인구적 집단 면역이 점진적으로 축적되면서 60 내지 70%가 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행파가 몇 번 여러 번 오면서 그중에 집단 면역이 60 내지 70%가 도달되면 그때 이제 유행이 잦아드는 그게 18 내지 24개월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쓰나미 파도가 이제 두세 번에 걸쳐서 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혈청조사 앞서 말씀드렸지만 2 내지 3%, 뭐 뉴욕은 21%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상당히 다르죠. 유행 규모라든지 그런 게 다 다르죠. 그래서 코로나19는 인구의 60 내지 70%가 면역을 획득했을 때 잦아들 것이다. 지금 근데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염되고 90% 이상 상당수가 항체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 항체가 재감염을 막는 항체인지는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입증된 자료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거고 두 번째 그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또 꽤 있을 것이고 생겼다면 그것이 평생 면역으로 간 가능성은 낮다. 그것이 수개월 1, 2년 내에 항체가가 떨어져서 또 재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홍역이나 뭐 천연두는 한번 걸리고 나서 그 면역이 평생 갑니다. 다시 안 걸립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이 사스나 메르스나 이 뭐 지금 코로나19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의 두 번째로 흔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일반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경우도 뭐 수개월 1, 2년 뒤에 떨어져서 다시 걸리거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을 생각하면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방어 면역의 형성과 그 지속과 또 안 생기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베스트 게싱을 해보자면 이 팬데믹 인플루엔자로부터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고대하는 백신 개발. 지금 뭐 미국, 중국 또 유럽 나라들이 백신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펀딩도 뭐 지금 80억 달러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많은 펀딩을 하고 있어서 과거와 달리 굉장히 빠르게 지금 18개월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 12개월 아니면 올해 내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하자까지 지금 굉장히 그야말로 과속 내지는 뭐 거의 초고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다. 그런 얘기고요. 어쨌든 이 팬데믹이 종료될 때는 이게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이제 바이러스도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병독성은 떨어지고 전파력은 또 좀 떨어지면서 이것이 점차 계절 독감처럼 계절 코로나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18개월 내지 24개월 지나면 그래서 매년 겨울에 독감과 함께 코로나가 같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인플루엔자 팬데믹이 어떻게 왔었느냐? 이게 1889년 오른쪽 위에는 1918년 스페인 팬데믹 코펜하겐에서 팬데믹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팬데믹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인데 그러니까 전체를 100%로 보면
첫 유행파가 코펜하겐에서 1918년 7월에 왔습니다. 이때 5%였어요. 그 전체 사망주의 이 7월에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였는데 11월, 9월, 10월, 11월에 이제 큰 유행이 왔어요. 그때 60%가 이 유행파의 대다수 사망자가 생기고, 해를 넘겨서 1919년 봄에 35%가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은 3번 유행을 했는데, 특히 봄에는 약하게 1유행파가 오고 가을에 2유행파가 크게 와고, 이때 많은 사망자가 생겼다. 이후에 1957년, 68년 아시아 독감, 홍콩 팬데믹 때도 그렇게 유행파가 2-3번에 걸쳐서 왔는데, 스페인 독감에 비하면 피해가 사망자 수는 훨씬 줄었죠. 자, 이게 이제 영국에서 스페인 인플루엔자 대유행 팬데믹 때 사망률인데, 지금 보시면 1918년 6월, 7월에 이 첫 유행파가 왔습니다. 첫 유행파가 오고 그렇게 크질 않았죠. 그런데 1918년 10월, 11월 두 번째 유행파가 아주 크게 왔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가을에 이 유행파가 클 것이다. 그리고 피해가 클 것이다. 이제 이 팬데믹 인플루엔자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인데, 그리고 세 번째가 1919년 2월, 3월에 규모는 낮아졌지만 유행파 한 번 더 온. 그래서 이 스페인 팬데믹 인플루엔자가 이제 1918년, 19년에 3번의 유행파가 있는데, 특징적인 게 초기에 여름의 유행파는 규모가 작았지만 가을에 겨울의 유행파는 컸다. 피해가 여기서 대다수가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 CDRAP,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Research and Policy 그룹이 뷰포인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유행파 시나리오를 3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1, 2년 동안 유행이 소규모 유행파가 오르락내락 파도가 중간 규모의 파도가 여러 차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행이 커지면 방역을 철저히 해서 가로앉고, 또 약간 완화가 되면 또 한 번 오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이제 시나리오 1이고요. 두 번째가 사실 가장 걱정하는 가을에 큰 유행파. 우리가 첫 번째 유행파는 우리가 겪었다고 칠 수가 있어요. 2월 말 3월 초에 대구 경북에서 큰 유행파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퍼스트 웨이브 1유행파로 본다고 하면, 지금 이 유행파가 이제 가을 겨울에 큰 유행파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가장 worst case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온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의료 자원, 방역 조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은 시나리오 3, 세 번째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희망하는, 처음에 유행파를 크게 겪었지만, 그 다음에 그냥 소규모 유행파들만 잔잔하게 오는, 잔파도가 오는, 크게 피해가 안 되고, 지역마다 이렇게 유행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방역 조치를 하면 쉽게 또 컨트롤이 되는, 이렇게 하면서 2년을 보내고 그 사이에 백신을 개발하는, 시나리오 3이 가장 우리가 희망하는 시나리오고, 가장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2다. 지금 그래서 시나리오 2를,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할 때 최소의 피해를 우리가 맞게 된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준비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책과 전략의 어떤 큰 원칙이랄까요? 를 제시를 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신과 집단 면역이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 2에 대한 컨티전시 플랜, 비상 대비 대응 계획을 세워야 된다. 우리나라로 하면 제가 보면 9월부터 환자가 늘어서 10월, 11월에 정점. 우리가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 때 기억해 보시면 9월이 날씨가 쌀쌀해지고 애들이 개학하면서 환자가 늘기 시작해서 10월에
폭발적으로 늘고 10월 말 11월 초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타미플루도 있었고 백신이 좀 늦었지만 접종을 했죠. 그래서 10월, 11월 유행 이후에는 없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특별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맞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더 피해가 클 것이다라는 컨티전시 플랜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지 캐퍼시티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보건 의료 역량, 병상, 의료진, 치료제, 보호구 이런 것들을 최대 허용 역량 서지 캐퍼시티를 대비해야 된다. 또 의료진 감염, 우리가 우리나라도 의료진 감염이 꽤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꽤 의료진 감염 막을 수 있었어요. 많이 줄일 수가 있었고 보호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지 캐퍼시티에서 일선의 전투요원이 의료진인데 의료진의 보호 전략이 우선시돼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유행 정점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해 완화 조치 시행을 포함한 완벽한 방역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위험 소통 메시지는 팬데믹은 조만간 끝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은 다음 2년간 주기적 유행의 반복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께서 이런 걸 미리 인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백신이 가시적으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유행파를 겪으면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걸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인지를 시켜 놓으면 충격이 덜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이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지난 3월에도 제가 드렸었죠. 우리가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면 여태까지는 지역사회 병의원의 역할이 없었습니다. 없었다라기보다 지역사회에서 환자도 오고 이제 의심 환자 보내긴 했지만 주도적으로 의료 전달 체계에 코로나19 환자 의료 전달 체계에 제도권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안심병원을 통해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1차 환자들을 걸러내고 또 국가지정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동안은 그게 가능했지만 가을에 크게 유행하고 지역사회 환자가 폭증하면 1차 병의원이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 시군구 단체장과 의사회장과 그 보건소가 협력을 해서 각 그 지역의 코로나19 진료 거점위원, 지금 아마 정부가 열성 호흡기 클리닉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마 좋은 예 같은데 이제 정부에서 그런 걸 생각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 병의원이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진료 전달 체계 최일선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또 트리에이지를 해줘야죠. 경증 환자는 임시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하고 중증 환자는 이제 국가지정병상이나 지금 도립의료원 시립병원이 이제 중등증 환자를 보고 중증 환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이나 국립대학병원 또 상급종합병원에도 지금 음압병상들이 있으니까 이런데 분산해서 입원 치료하도록.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초기에 이런 중증도 분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증 환자가 국가지정 음압병상에 입원해서 소중한 병실을 이제 경증 환자 치료하는데 소모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환자 분류를 철저히 해서 적재적소에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나 임시병원. 제가 보기엔 생활치료센터라는 게 효율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대유행 상황에서. 그래서 코엑스나 체육관이나 아니면 임시 어떤 텐트를 크게 친다든지 해서 임시병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규모로. 그렇게 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의료 전달 체계를 지금 준비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생활 속 거리두기도 하지만은 이 물밑에서 정부와 보건의료계는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한
코로나19 팬데믹 의료 젠더 체계, 또 그 서지 캐퍼시티, 최대 허용치의 의료 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캐퍼시티를 높여놔야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선진국인 뉴욕, 뭐 이태리, 영국 이런 데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의료 시스템이 감당을 못해서. 이거 상당히 큰 재앙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면한 생활 속 거리 두기도 하지만 대유행을 대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